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미래한국당이 국가보훈처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메신저를 통해 기자들에게 국민적 아픔을 이용해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 바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야당이 오면 등을 돌리라는 이런 게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네. 또 이제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이처럼 뜻이 깊은 행사에도 내 편과 네 편이 왜 구분돼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근데 초대받지 못한 건 미래한국당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김성애 대변인은 이 논평을 내고 국가보훈처에 어이없는 원내정당 홀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을 의석수에 따라 차별하는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놀랐을 따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국가보훈처에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이 원내정당 배제를 규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전후 사정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아무튼 어느 당은 부르고 어느 당은 안 부른 그 근거가 네. 규정이 있어요. 기준이 의석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원내 정당들 다 초대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한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와중에 이 전부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게 지금 이번에 5.18 기념식은 400여 명으로 제한이 됐는데요. 유가족분들을 주로 모시고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해수호 기념의 날 행사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당시 이제 원내 4당만 초대를 했거든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생당, 정의당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민생당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당 대표만 정식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요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또 안 초대했다고 맞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5석 이상이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린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한국당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규정하고도 안 맞는 어떻게 거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미래한국당이나 열린민주당의 그 당선인들은 21대 임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 아니냐라고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20대 현역 의원 기준으로 하면 미래한국당 의원들 많거든요. 그렇죠.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맞아요. 몇 명인가 되죠.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래한국당을 초대한다고 하면은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저번에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서해수 기념의 날 행사 때 더불어시민당도 초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당시 이제 총선을 앞두고 3월 말이었으니까요. 비례정당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좀 이런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같이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죠. 건 그거는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돼요. 사실 행사잖아요.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좋은 거고 뭐 그거는 분명히 있죠. 뭐 코로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반발할 게 좀 눈에 띄는데도 미래한국당한테도 그런 거고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5석이 뭐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정당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보훈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좀 추가 설명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한 석이든 10석이든지 간에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부분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점. 이것도 이제 원칙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어제 이제 보훈처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본래 원칙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다 초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보훈처의 기준은 그 자체로 좀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한국당의 조수진 대변인이 밝혔다라는 내용. 국민적 아픔을 이용해서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 바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역이 지금 미래한국당에 있지 않습니까?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렇죠. 5.18 망언의 그 막말을 주인공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원래 이제 제명 징계한 의결이
의총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의원 꺼주기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명되고 당적으로 옮긴 식으로 처리가 근데 됐었죠. 원칙적으로는 뭐 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조수진 대변인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네. 그 안에 속속시 들여다 보면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사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5.18 정신을 패미하고 그렇죠. 유족을 사과했잖아요. 모욕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선행돼야 될 게 바로 그거 아니냐. 그렇죠. 미래한국당 같은 그걸 경우.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뭐 분명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가는 거지 정리도 안 되고 온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요. 별대로 별건으로 이것도 네.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쉼터를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의연의 전신인 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13년에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이제 쉼터 조성을 위해 지정 기탁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신축 매입했습니다. 네. 이후 1억 원 가량의 인테리어 비용을 더 들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남은 1억 5천여만 원은 당시 반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집을 4억 2천여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입 비용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처음에 좀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헐값에 팔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요. 네. 이제 해당 건물 매매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이규민 당선자는 당시에 안성신문 대표였고요. 또 해당 건물 신축 및 판매한 건축업자는 해당 매체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아무개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커미션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애당초 그러니까 취지는 할머님들이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수요 집회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 집회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좀 따지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후보지가 이제 그 마포 쪽이었어요. 성미산 네, 그 성산동 그 일대라고. 인근 쪽을 어떤 거 설정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안성으로 갔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가 솔직히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당시 현대중공업은 최대 10억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 범위에서 그러면 그 집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이 2012년인데 2012년에 10억을 가지고 성산동이나 성미산 근처에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다. 납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네. 네, 지금 언론에 나온 거로는 이제 2012년도, 13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5억에서 7억 원대에도 거래가 된 매물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치유의 집으로 쉼터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여건이라든가 이제 공간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냥 일반 매물과는 비교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네. 당연히 지금 물음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10억 원으로는 서울에 도저히 땅을 구할 수가 없었는가 건물을 경기도 안성까지 가야만 했는가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이 있거든요. 안성의 쉼터가 이제 보니까 그 건축 면적이 57평인가 50평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이제 쉼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의리의리한 집을 뭔가 그 찾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추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역대 부동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관련 사이트도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의 해명이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있느냐부터 좀 따져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거기다가 돈도 7억 5천 8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10억을 다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돈을 충분히 10억을 줬으면 뭐 그걸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그만큼 10억짜리 정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성에서도 적게 또 사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커미션 의혹을 뭐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근거가 그러니까 그 뒷받침돼야 나올 수 있는 의혹이고 네. 좀 약간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좀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2012년 그때로 돌아갔을 때의 어떤 그 그때는 가격. 정대협 시절이죠. 예. 정대협의 판단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그러니까 안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부터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하고 안성하고 지리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굳이 글로 갈 이유가 있었나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 안성 쉼터에서 사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 공격받고 계속 있는 나오니까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 점을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어떤 그 아쉬움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사실 그 가장 큰 원인이 지리적인 거리 때문이었다. 네, 물리적으로 이 원래 쉼터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좀 물리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른 용도로 간간히 이제 쓰였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해를 뭐 못하려면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럼 처음부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했는지 결국 그 운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최근에 매각까지 하게 된 건데 이 출발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해명을 보니까 뭐 그 이 성미성 근처 성산동 근처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강화 뭐 안성 여러 곳을 뭐 많이 그러니까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그 처음에 그 첫 판단 여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렇죠. 판단 그건 좀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이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해명과 그다음에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금액 매각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좀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 또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뭐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상황이 조금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쉼터 매각 같은 경우는 이게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내놓아서 팔린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전에 내놨는데 계속 팔리지 않다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후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왜 내놨는가, 왜 매각을 그러니까 추진을 했는가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되면은 쉼터를 만들려고 했다.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달리 됐던. 운영되는 거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매각을 추진했다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매입 시작부터. 그렇죠. 예. 매입 단계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 좀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좀 검증이 있어야 되는 뭐 게 아직까지는 뭐 검찰 조사라든지 수사기관 뭐 그건 아닌데 아니냐. 네,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입부터 매각까지 그렇습니다. 또 관계자들도 있고요. 네. 예. 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검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외부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떤 이제 그 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행안부에 어떤 이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죠. 네, 뭐 추가 해명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정기현에서 하고 있는 해명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전혀 뭐 얼토당토 않거나 말이 안 된다거나라고 할 부분은 별로 없고 어쨌든 뭔가 그 당시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모아놓고 보게 되면은 그 해명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운영을 그동안 방만하게 했다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니까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왜 안성으로까지 가야 됐는가라고는 점 하나하고 그게 두 중요해요. 번째는 네. 이제 많이 제기되는 그 당시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 근데 사실은 중개를 해주고 알선을 해준 당사자가 이규민 당선인이고 당선자입니다. 이 사람이 안성신문 대표였다면 네. 그 누구보다 안성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성신문 대표라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인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 이규민 당선인이 이렇게 그 소개를 해줬는데 이렇게 비싸게 산 게 맞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이규민 있습니다. 당선자하고 윤미향 대표 전 대표 부부가 또 아는 사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표명을 한다고 했는데 소상히 밝힐 수 있는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태원 등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등교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학생 등교를 시작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 점검 브리핑을 갖고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 입시 준비 등의 상황을 고려해 등교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등교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KBS에 출연을 해서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다 라면서 입시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입시를 고려한 어떤 결정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인 거죠. 더미로서는 입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더 미루면.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만 놓고 본다면 입시가 9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어떤 접수가 9월부터 시작이 되고 네. 뭐 종합 가고 이제 수능 보고 또 이제 어떤 그 정시 논술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예.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일정 자체가 어떤 뭐 미뤄진다라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 없어요. 뭘 해야 기재를 하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3학년 1학기 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3학년 1학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가 그러니까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가 가장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은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 아니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젠차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할 겁니다. 또 학교에서 그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일시 또 폐쇄하거나 또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방역 당국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교육부하고 뭐 질본이나 다 같이 이제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사실 판단을 안 쓰는데 네. 교육부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질병관리본부도 또 이해가 되고 네. 참 어디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당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감염 속도를 추적 속도가 따라잡았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결코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다시 미룰 경우에 오게 될 교육 현장의 혼란을 그러니까 지금 수차례 계속 연기가 되어 그렇죠. 왔던 거잖아요. 다시 미루게 될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당장 수시 모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의 일정들까지 모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만약에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나왔지 않았을까. 일주일 계속 미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미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되면 또 일주 미루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결단 여기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도 깔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입양 장병 모두를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수 이제 네.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태원 클럽발 어떤 집단 감염 사태에서 나타나는 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상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본다면 만약에 감염이 이루어지면 더 문제가 심각하고 빨리 넓게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네. 한다면 결국은 젊은 층 어떤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런 현상이 고등학생한테서도 어떤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여기는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방역 당국의 전문적 판단이 최우선이다.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이 그 방역 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뭐 현재로서는 뭐 최선의 어떤 선택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겠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지만 수칙을 그래도 또 얘기하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 정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네. 잘못됐다, 옳다 지금 얘기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일이면 이제 이틀 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 일단 됐어요. 결정이 된 것이고요.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학교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방역에 힘을 쓸 수 수칙, 있겠는가? 예. 이게 좀 오히려 이제 관심을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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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